관할입니다. 관할 찾아 산만리라는 주제 준비했는데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문의 전화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저희 관할이 아니어서 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때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요. 관할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럼 관할을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도 좀 모르겠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한 시민이 지하철에서 실종 아동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이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 라면서 떠넘기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예, 19일 SBS에서 이런 관련 보도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전에 수도권 지하철 4호선 출근 인파 속에 한 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마스크를 안 썼고 요즘 굉장히 춥죠? 네. 반팔, 반바지만 입은 채였다고 해요. 혼자서 이렇게 아이가 서 있으니까 시민들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엄마가 때렸어 라고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 방송국에 제보한 자 시민이 이거 실종아동 아닌가 싶어서 지하철 문자 신고 번호를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하철이 아마 어느 구간부터 어느 구간까지에 따라서 관할, 네. 즉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아이 사진을 찍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4호선 경마공원역이다. 그랬더니 서울교통공사에서 경마공원역은 코레일 관할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또 코레일로 연락했어요. 코레일이 아이고. 서울교통공사로 문의했어요. 왜냐? 코레일에 연락했을 때 지하철이 남태령역에 진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참 황당무계했겠죠. 그쵸. 왜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실종 아동 문제면 빨리 양쪽에서 그러면 협의를 하던가 아니면 그러면 이쪽은 번호가 이거고 그쪽에 연락을 해서 실종 신고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서로 떠넘기기 한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아니 다른 뭐 문제도 아니고 지금 실종 아동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지금 발견이 된 상황인데 이 아이에 대해서 뭐 안위라든지 이런 걸 하나도 묻지 않고 일단 다른 데 연락하세요 라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무책임하게 느껴지는데요. 아이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뭐 남태령령 기점으로 나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기 연락해봐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지구대로 인계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언론이 취재에 나가니까 양측이 이제 해명을 한 거예요. 앞으로는 직통 전화로 뭐 예전에는 의논을 하고 있었다. 화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아나 실종 사건도 이런 것에 포함되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꼭 취재에 들어가야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참 씁쓸합니다. 왜 양희은 씨가 그 광고할 때 유명한 광고 아세요? 너 이름이 뭐니죠? 앞으로 여기 관할 구역이 어디니부터 따져야 되냐 참 씁쓸합니다. 물론 우리가 행정적으로 답변을 해주기 어려워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다른 관할이 어디인지 이걸 주최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건 중요하지만 실종 아동을 신고하는 거 사실 자기 아이가 아닌 경우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바쁜데도 신경을 써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에서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들고요. 그리고 이 추운 날씨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보호를 받았을까? 양쪽에서 협의가 잘 된다면 지하철역에 있는 그 승무원들이나 관련 기관의 사무실에서 아이를 좀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그때 가서 지구대에 연락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매우 아쉬움이 남는 사례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특히 사실 사건이 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생명의 위협과 관련이 있을 때는 또 굉장히 우리가 1분 1초가 급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관할 지역을 따지다가 이게 시민들이 좀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성폭행 피해자를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 라면서 돌려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돌려보낸 게 한 번도 아니고 3번도 돌려보냈다. 이건 정말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러게요. 이거 신고를 혹시 좌절시키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지난 21일 성폭행 피해 여성 A씨가 인천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 이 성폭행 피해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성폭행 피해자가 경찰서까지 가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용기를 내고 망설였을 거예요. 그런데 수사관이 고소장을 받지 않고 돌려보냈다. 왜냐? A씨가 서울 금천구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 A씨가 아마 주거지가 아마도 인천 미추홀 경찰서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우리 관할 지역이 아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더 빠르다라고 했다는 거죠. 뭐 현재 물론 이제 보도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3번이나 돌려보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금천경찰서로 이 A씨가 고소장을 발송을 했고 지난 27일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이게 법조인들, 그러니까 뭐 변호사들은 이게 업무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할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관할까지 신경 쓰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런 고소를 꼭 관할 경찰서에서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 그러면은 거주지하고 보통 우리가 주소지하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고소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관할권이 없어서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책임 수사가 가능한 경찰관소로 이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사실은 사건을 할 때 관할을 신경 써서 이걸 접수를 하는 이유가 접수는 당연히 되긴 되지만 이게 이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제 좀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딱딱 처음부터 맞춰서 관할에 맞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이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수사 규칙에도 일단 접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사는 주소지가 있고 그리고 피해 사실이 발생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피해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로 보고 그 관할 지역에 이제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검찰로도 이렇게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경찰로도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다 접수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처리할 내부적인 조건에 따라서 사실 이송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피해자를 돌려보냈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경찰서 측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미추홀 경찰서 측은 아마 사건 접수가 좀 빨리 되게 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또 이 피해 여성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여성이 과연 3번이나 갔을까 조금 의문이 들긴 그러게요.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뭐 교육이라던가 앞으로 민원인들 불편이 없겠다고 미추홀 경찰서가 밝혔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짚어보고 매뉴얼 같은 걸 내부적으로 좀 정비를 해서 어떤 수사관이 오더라도 유사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추격을 해서 운전자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 경찰이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라면서 철수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 방송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런 소식 전하면 이 책상 쾅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게요. 음주운전은 본인도 위험을 하지만 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대형 버스와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 상당수도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했다. 저 이거 아이템 읽다가 정말 머리에서 이렇게 스팀이 나온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경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네. 한 운전자가 가다 보니 앞에 있는 차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차선을 완전히 오락가락. 갑자기 졸음 쉼터로 진입을 했는데 선화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거다. 그래서 뒤따라가는 운전자들이 저거 완전 음주운전 같은데? 라고 경찰에 신고하고 일단 추격에 나선 겁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이 시민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 순찰대가 신고를 했는데도 30분이 넘도록 안 나타났다. 일단 이것도 문제겠죠. 그렇죠.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순찰대가 도착하지 않아서 그럼 일반 시민도 사실 운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혼자서 이 음주 의심 차량을 미행을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추격전을 벌인 건데 해당 차량이 국도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고속도로 군수찰차가 우리 관할 업무가 아니다. 국도라는 거죠. 국도관할 경찰에 인계한 뒤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를 한 시민 이모 씨가 계속 추격전을 벌여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경찰이 도착을 해서 해당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다시 도주를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이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농로 도랑에 빠져서 결국 추격전이 막을 내렸고요. 그 운전자를 딱 잡고 보니까 30대 남성이었고 면허 수준 상태의 만취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논란이 커지니까 경찰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은 첫 번째는 허위 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관할 구역을 넘을 경우 원칙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글쎄요, 이거 적극적으로 추격한 거 가지고 혹시 윗선에서 징계 내렸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아니겠죠. 설사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사유라면 오히려 표창을 해줘야 되는 거 그쵸. 아니냐는 여론,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드는데 3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에서 시민이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늦었는데 경찰의 대응이 너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경찰청이 일선 경찰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시를 내렸지만 사실상 고쳐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겁니다. 사실 수많은 시민들은 이 경찰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이제 대다수 시민들이 믿고 있는데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글쎄요, 내 일과 내 일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을 이 정도로 참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지라는 씁쓸한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관할 따지다가 정말 큰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다음은요,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운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서류를 다시 만든 경찰관들이 적발이 됐다라고 하네요. 일단 인천지검에서 기소를 한 경찰들이 소속된 곳은 인천 강화경찰서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천 강화경찰서에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에 걸렸던 운전자의 상태, 적발 시각을 기억에 의존해서 수사 보고서를 이제 짜집기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생각하기에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운전자 입장에선 이중 처벌을 받을 뻔했다. 왜냐? 이게 관할 지역이 인천 계양 경찰서로 사건이 이미 이첩된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아유 어떻게 우리 이거 서류 잃어버린 거 아니야? 라고서는 아유 어떻게 만들어봐야겠다라고 만든 겁니다. 이게 또 어떻게 드러냈냐? 서류를 또 만들다 보니까 서명자가 이렇게 사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를 강화경찰서로 불려서 사인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경찰서 두 곳에서 지금 사건을 넘긴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게 별개 사건으로 알고 각각 간주를 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고 법원도 각각 벌금을 내라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러더니 운전자가 아니 뭐 내가 잘못은 했지만 왜 벌금을 2번 내라 그래요? 이거 뭐예요? 라고 반발하고 사건의 경위를 쫓아가다 보니 이게 관할경찰서에 서류 넘기고 까먹고 뭐 잊어먹었나 보다 하고 2번이나 이렇게 돼서 이중 처벌이 될 뻔한 거죠. 어쨌든 이 인천 강화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이 경위를 징계 조치하고 뭐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서류 만들면 되겠지라고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형이 무거운 거였으면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형을 받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었으면 이게 얼마나 큰 혼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경찰분들도 바쁘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서류를 조작한다는 것은 공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지금 뭐 기억에 의존해서 운전자 상태라든지 적발 시각이라든지 기억에 의존해서 이제 수사 보고서를 넘겼다라고 하는데 검찰에서 이걸 다른 사건으로 보았다라는 것은 그 기억에 의존한 것도 결국엔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 보고서를 써서 넘겼다라는 건데 정말 중징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변호사님 듭니다. 그런 걸 이제 고급 용어로 조작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고급 용어라는 건 약간 농담을 섞은 건데 어쨌든 이게 공문서는 잘못 조작하는 것 자체가 큰일 굉장히 나죠.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이 법원의 재판 관할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산 변호사회가 부산 남구와 북구 지역의 재판 관할을 부산 지방법원으로 조정해달라라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냈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신 입법 청원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정비되어야 가능한 거니까 그 내용을 법원 행정처와 국회의원실에도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타당합니다. 일단 부산 지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부산 지법 본원이 있고 네. 서부 지원이 있고 동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로 나눠서
부산 안에 있는 주로 구 단위로 이렇게 쫙 그쵸. 관할이 나눠져 있어요. 음. 그런데 부산 변호사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본원에 비해서 지원이 판사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20년 기준 부산지법 이제 보통 지역 내에서는 이것을 본원이라고 부르죠. 본원에는 49명의 판사가 근무하는데 동부지원, 서부지원은 27명, 20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부산 시민인데 그렇죠. 누구는 이 사건이 처리되는데 더 빨리 되고 누구는 더 늦어지고 결국은 사법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거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민사 기준 본원이 항소심 포함해서 28,283건을 접수할 때 동부지원은 14,911건, 서부지원은 11,756건을 받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사 수를 보면은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판사들이 하는 역할이 기계로 하는 것처럼 탁탁탁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한된 인원이면 그만큼 시간이 덜 걸리거나 아니면 빨리 처리하려면은 판사들이 보는 시간을 짧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맞느냐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역별로 우리가 어느 도시든 가면 이른바 시가지,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 있고 구시가지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역별 편차가 발생을 할 텐데 만에 하나 판사 수가 더 적은 쪽에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관련 접수 사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불균형이 더 심각해질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사건이 계속 너무 늘어지게 되고 지연되다 보면은 이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거는 판사들의 그런 글쎄요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판사들도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는다고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27명, 20명에 불과한 상황인데 지금 11,700건 넘게 14,900건 넘게 하다 보면 사실 본원과 지원 판사들의 그런 그 업무량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판사님들 사이에서도 좀 불만이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아까 그 사건 관련한 관할 말씀해 주셨는데 재판의 경우에는 관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네, 앞서서는 이제 형사 관련해서 이제 관할을 말씀드린 거고 보통 우리가 관할 이야기할 때 이제 민사 관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제 형사 사건은 어차피 검찰이 기소를 해서 그냥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할을 크게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정말 소장을 접수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관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기는 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재판적 아니면 특별 재판적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내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재판적이라는 것은 피고인은 이제 피고의 주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고고 누군가에게 소를 제기하고 싶은데 그 상대방 피고가 살고 있는 그 주소지를 관할로 보고 소류장을 접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재판적이라는 것은 소송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뭐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성격의 사건일 때 불법행위가 있은 장소 아니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장소 그 장소 역시 특별재판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피고 주소지로 하셔도 되고 이 특별재판적에 따라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특별재판적이 사실은 좀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면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을 접수하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7월에는요. 일가족 3명이 물놀이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이 사고를 놓고 전북 진안군과 무주군이 서로 사고 발생지를 떠넘기기 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인가 봐요. 지난 7월에 가족 3명이 물놀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고를 놓고서 서로 우리 관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진안군은 사고 장소 부근의 다리는 진안군이 맞다. 그런데 하천은 우리가 아니다. 그 하천은 무주군이 관리하는 곳이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주군에서 뭐라고 했냐. 그 당시 세 부자가 들어갔던 하천 소재지가 진안군 용단면이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우리도 이럴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걸 어떻게 어이가 하나. 없는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관리 책임을 서로 떠넘긴 사람이 3명이나 숨졌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협의를 해서 빨리 어떻게 재발 방지책을 하고 뭐 음. 피해 보상이라던가 어떤 책임 규명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밝혀줘야 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건데 아마 서로 책임을 우리가 지지 않으려고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참 씁쓸하다 이런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아, 관할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보고 있는데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내가 괜히 우리 관할도 아닌 사건에 손댔다가 거기서 뭔가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 혹시나 내가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내가 물놀이한 곳이 어느 관할인지 내가 지금 이 사건을 당한 곳이 어느 관할인지 사실 다 알기 힘들거든요. 아, 너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의 고충을 조금 반영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그럴 때 감사에서 뭐가 적발이 되면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 자체가 행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맞췄냐 안 맞췄냐 이 기준을 조금 벗어나면 아니 이 기준 벗어나다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이다라는 식으로 감사를 하면 어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그렇죠.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공무원들이 잠깐 점심시간에 나가는 거, 식당에 나가는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예를 들면 출장을 내거나 어떤 용무상으로 자리를 이탈한다는 서류 처리가 되기 전에 다른 장소에 있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심 먹고 돌아오는데 누가 다리에 떨어져가지고 물에 빠졌다.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출장을 올려야 되냐.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그렇죠. 너 왜 사전에 이거 안 올렸어? 그리고 사실 사람이 그런 경험이었으면 나중에 사후 보고 하는 것도 서류상으로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왜 서류상으로 안 했어? 무단이탈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적극 행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적극 행정을 하려면 우리가 아예 공무원분들 왜 그래? 경찰들 왜 그래?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현장의 목소리 반드시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중앙에서 정부 차원에서 부처 차원에서 뭘 해줘야 되는지도 반드시 고민이 해야 이런 문제가 좀 풀릴 것이고 결국 이런 문제는 시민의 삶과 관계된 것이니까 그런 차원의 노력이 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참 생각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